지내다 보면 가끔씩 옛날 앨범들을 문득 들춰보고 싶은 순간들이 있죠. 옛 사진들을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추억에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전 톡톡 사연의 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일상을 즐겁게 채워주는 톡톡 사연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제 사연도 한번 보내어봅니다. 경상도의 모 지역에서 나고 자란 저는 어렸을 때도 말이 많았고 생각이 많았고 참 엉뚱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먼지 날리니까 뛰지 마라 그러면 네 하지 않고 밖에서 안 뛰면 어디서 뛰어요? 했던 아이였죠. 그런 저를 자주 구박하고 싶어 하셨지만 하도 바쁘셔서 그럴 여유가 없으셨던 제 친정 부모님. 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식육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정육점과 고기를 먹고 가는 식당이 함께 운영되는 곳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전 친구들에게 인기 만점이었어요. 정확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친구들의 부모님들로부터였네요. 야, 윤성이, 네 이거 리본 머리핀 할래? 여행 갔다 사온 긴데 이거 엄청 실이 비싼 거라. 진짜? 아이, 근데 왜 나를 주는데? 난 니한테 실핀 하나 준 적 없는데 난 니한테 이런 거 받아도 되나? 야, 니 혹시 니 용돈 받아가 이거 샀나? 뭐? 야, 돌았나? 내가 왜 내 용돈으로 니 걸 사는데? 이거 우리 엄마가 니한테 갖다 주라 하면서 일부러 사준 거라. 니한테 이거 주고 말 좀 잘해달라나 뭐라나. 아무튼 그 카드인데? 너무 예쁜 리본 머리핀을 깜짝 선물로 받았던 때의 주말, 그 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일가 친척 모임을 제 부모님 식당에서 가지셨습니다. 그 식당이 아주 번듯하진 않아도 고기맛 좋기로 유명했고 은근히 소문이 나서 다른 지역에서도 조금씩 찾아오는 정도였거든요. 친정엄마께선 저에게 이미 친구 누구야가 나한테 이거 핀 줬다 하는 얘기를 들으셨기에 서비스를 팍팍 넣어주셨었죠. 그 친구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당신들 자식들이 다 저와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셨어요. 다들 고기에 환장하셔서 그런 줄로 아주 어렸을 적엔 착각을 했었는데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또 다른 건덕지가 있었거든요. 큰고모께서는 일대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잘 되는 목욕탕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시기부터 저희 집이 시육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큰고모께서 목욕탕을 하고 계셨기에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 어떤 의미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커가면서 알게 된 거였죠. 친구들에게 인기 만점인 아이라 좋긴 했으나 생일 파티를 롯데리아에서 하지 못하고 고깃집에서 해야 하는 제 처지가 싫기도 했습니다. 나도 다른 애들처럼 시내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생일 파티 하고 싶은데 왜 우리 부모님은 우리 식당에서만 내 생일을 챙겨주실까? 우리 집은 알고 보니까 가난한 게 틀림없어. 그렇게 큰 착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아버지의 육촌형 되신다는 분께서 서울 생활을 접고 내려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얼마 후에 아주 모기 좋은 곳에다가 샤브샤브 집을 크게 차리셨지요. 큰고모와 친정아버지로부터 장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큰 도움을 받으셨다고 했고요. 서울보다 여기가 편해서 내려오길 잘했다고 하시면서 대신 서울집은 가족들의 조언을 받아 팔지 않고 그대로 두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제 귀에 쏙쏙 박힌 단어들이 있었어요. 서울, 그리고 서울집이었습니다. 갑자기 저희 집안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 친척 어른께서 차리신 샤브샤브 가게. 그 건물이 있는 땅이 저희 집안 땅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때 지역 유지란 말도 처음 익혔었네요. 건물도 그렇지만 땅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서는
롯데리아에서 생일 파티를 안 열어준다고 해서 얕잡아본 제가 생각하는 저희 집안 수준을 급격하게 격상시켰습니다. 여실히 체감을 하게 되었던 건 아무래도 고등학생 때였어요. 입시를 앞뒀던 때였으니 중학교는 대충 성적을 반 정도 성과를 올렸었고 엄청 운이 좋게도 모범적인 이미지였던 여고에 들어갔어요. 전 제가 고등학교에 가서도 그 정도를 할 줄로만 알았으며 바보같이 그 의미가 전국에서 최소 반 정도 순위에 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랬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전교 등수, 전국 등수를 받아들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못해도 반은 가는 사람이 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꼴통이었구나. 서울에 있는 대학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었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부에 최선이라는 걸 다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적이 꽤 오를 것은 자명했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아니요. 성적은 개미 더듬이 크기만큼도 오르지 않았더군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대학 입시에 사활을 건 독종들이 학교에 가득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죠. 코피까지 쏟으며 시험 공부를 했단 반 친구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그만 아득해졌습니다. 전 그때부터 공부 의욕이 확 떨어졌어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자신은 없었거든요. 한번 열심히 해봤으니 후회도 없다는 우스운 마음으로 저는 공부와 떨어지고 싶었고 그런 상태에서 반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코피까지 흘렸던 그 친구의 이름은 민영이었어요. 넌 왜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가려고 목숨 걸고 공부하냐고 진지하게 이유를 캐냈습니다. 니는 그걸 꼭 들어야만 답을 아나? 대학이 얼마나 중요한데. 야, 생각을 해봐라.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직장 구할 거 아니까. 혹시 아나? 내가 대기업에 들어갈지? 니 대기업 욕심내고 있었나? 야심찬 기집애였네. 근데 니는 대기업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가? 그게 니 최종적인 목표가? 대기업은 딴 데보다 당연히 뭐가 더 좋겠노?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좋은 게 아니겠나?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바로 좋은 거다. 대기업 다닌다 크면 주변에서 공부 잘했나 보대. 자, 돈 많이 벌겠구만, 능력 있네. 이렇게 보니까 내가 우리 아빠 엄마 기 살려주는 게 된다 하니까. 대기업 못 가고 쪼만한 데 다니면 모양이 많이 빠지나? 쪼만한 데도 잘 보면 돈 많이 주는 데 있지 않겠나? 언제 회사 문 닫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곳은 돈 많이 준다 해도 영 별로라. 망할 걱정 없고 돈 많이 주는 대기업이 최고제. 나중에 결혼할 생각해도 마찬가지라. 일단은 돈을 잘 벌어야 사람도 좋게 만날 거 아니까. 우리 아빠가 맨날 하는 소리가 집 밖에 나가면 돈이다. 움직이면 돈이다. 하여튼 간에 다 돈이다 이거인데. 대기업 가면 이런 소리 이제 안 들을 수 있을 거라. 얘기하다 보니까 감정이 끌어올랐는지 민영이는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게 다 결국은 돈 때문에 하는 공부란 얘기였어요. 제가 그 기세에 압도되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때 저희의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친구가 조용히 다가와서 민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단 말 들어봤나? 윤성이의 건물주 딸이잖아. 아는 애들은 다 알던데. 닌 아직 몰랐나 보네. 우리나 로또 맞으려고 아등바등 하는 거지. 얘님이 로또 당첨됐어. 자기 멋대로 살며시 속삭이고 휙 가버리더군요. 그리고 저는 민영이의 경악에 찬 시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건 부러움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부동산이 폭등하기 이전의 때였으니 그야말로 로또 당첨되면 인생이 역전된다던 때였습니다. 무척 제 입장이 민망해졌던 그 순간에 저는 정확히 깨달았어요. 다른 모든 친구들이 향해서 가는 목표, 전 사실 이미 이룬 거나 다름없다는 걸 말입니다.
제가 그날 설레서 친정엄마께 그랬어요. 엄마, 나 혹시 대학 안 가도 돼? 어차피 편하게 조금이라도 돈 걱정 덜 하면서 살려고 좋은 대학 가려는 거잖아. 우리 집은 이미 그런 돈 정도는 있는 것 같으니까 나는 그냥 대학 안 가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등짝을 후려 맞았는데 불나는 줄 알았습니다. 등이 후끈거렸죠. 생각하는 게 이렇게 1차원적이어서야 대체 언제 처리될 거냐는 잔소리만 들었고 언니를 제발 본받으란 꾸중도 들었습니다. 억울하게도 전 한 살 위 언니를 모범생으로 둔 아이였습니다. 친정언니가 학창시절부터 아주 모범생이었어요. 뿔테 안경에 단발머리, 넉넉한 품의 교복, 무거운 책가방까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별종이었죠. 나는 우리 집이 잘 살아서 행복해. 문제집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고 학원도 과목 골라서 다닐 수 있잖아. 너무 좋아. 지원이 따라주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건 죄라고 생각해. 그것도 중죄. 전 그런 언니를 미쳤다고 생각했었고요. 집에 있는 모범생이 별종이니 제가 더욱 공부 의욕이 떨어졌던 거라고 봅니다. 언닌 기어이 명문대 입학을 이뤄냈어요. 아파트 단지에 친정 부모님께서는 떡을 돌리셨고 시육식당은 보름간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분리수거 장에도 언니의 대학 합격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제가 혀를 내둘렀네요. 아주 광란의 도가니인 것을 보고 전 용기를 내어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부모님, 전 상서, 아버님, 어머님, 전 대학 입시를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저의 깊은 고민과 어려운 결심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딸 성희올림. 제가 고3 어버이날을 하루 앞던 때였네요. 그리고 전 친정아버지께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얻어맞았습니다. 호되게 혼난 이후로는 대학 안 가겠단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에 흥미가 없다는 걸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고요. 겸손한 자세로 노력을 한 끝에 어느 전문대에 들어갔습니다. 유명한 과가 하나 있었기에 이름 없는 4년제보단 낫단 판단이었죠. 졸업 후에는 곧장 서울로 갔어요. 네 엄마하고 나하고 이제 고마 식당 안 할란다. 원체가 서울 사람이라 갖고 사투리 한마디도 못 내뱉던 네 엄마가 만취한 할배 손님들 술주정 사투리를 다 알아듣게 된 지금까지 참 많이도 고단하게 달려왔다 싶더만. 사람이 젊은데 일을 치열하게 안 하고 살면 큰일 날까 싶어서 그간 하루도 안 쉬고 살아왔다. 이젠 고마 좀 쉬엄쉬엄 살란다. 식당 정리하고 당분간 여행이나 댕기며 살 테니까 니는 이번에 대학 졸업하는 대로 서울 가쁘라. 이미 학교와 취업 연계를 맺어 있던 모기업에 전 입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준비를 다 마쳤는데 친정아버지가 그러시는 바람에 갑자기 다 정리를 하고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서울과 근처 경기도 지역에는 외가 친척들이 살고 있었기에 전 혼자가 아니었죠. 특히나 친정언니가 먼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적응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자기 개발을 한다는 핑계로 자격증 공부나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왠지 몇 달이 지나자 스스로 눈치가 보여서 영어학원도 한 군데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친구와 만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 저에게 대기업에 대해서 떠들었던 민영이었죠. 서울의 어느 여대의 민영이는 진학회 다니고 있었는데요.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일부러 경력을 쌓기 위해 휴학을 한 민영이는 아르바이트는 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격증이랑 목표는 저와 동일했지만 그건 외에는 같은 게 없었어요. 따르는 종류도 저와 달랐고 개수도 달랐지요. 민영인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 고급 자격증이 대체 취업 준비에 왜 4개나 필요한 것인지 그저 놀랄 노자였네요.
서울에서 만나니까 반가워서 종종 연락하고 지내게 되었어요. 같이 만나서 밥을 먹었을 때 제가 아무 말 없이 슬쩍 계산을 했더니 그 다음에 간 카페에서는 민영이가 계산을 했습니다. 어? 이거 내가 사도 되는데 네가 계산 벌써 다 했나? 내가 그지가. 누굴 뭘 그지로 하네. 이런 거 살 돈은 나도 있어. 자기는 거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영이는 부모님이 집에서 보증금 2천만 원을 지원해줘서 그걸로 월세 자취를 했어요. 저에게 보증금 1,000과 2천짜리는 차이가 확 난다면서 자기 정도는 부모백을 든든하게 둔 거라고 했습니다. 전 얼마인지도 모르는 전셋집에 살았고 공과금만 제가 알아서 냈습니다. 그래서 왠지 민영이의 말이 인상 깊었어요. 계속 연락하면서 친하게 지냈죠. 시간이 흘러 민영이가 대학을 졸업하게 됐을 때 기념으로 함께 대만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전 서울에 사시는 큰이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았고 용돈 현금도 넉넉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전 우선 제가 가진 걸로 다 결제를 하자고 그랬지요. 저 솔직히 물가라든지 어디 관광지가 더 좋다든지 가는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거 잘 몰랐습니다. 민영이가 저를 데리고 다닌 거죠. 제 수중의 돈으로 계산을 다 하고 나서 귀국했는데 바로 다음 날 저에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민영이가 돈을 붙인 것이었는데 정확히 반 계산을 했더라고요. 묵은 숙박시설부터 들른 곳들의 지불 비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재해서 저에게 목록 또한 첨부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입을 쩍 벌렸네요. 야, 내가 더 많이 내도 되는데. 최소한 내가 숙박비는 혼자 내는 걸로 할게. 지금 니한테 돈 붙일 테니까 니 받아라. 돌았나? 필요 없다. 어차피 우리 만나서 놀 때마다 니가 더 낸다 않카나. 그게 어차피 나한텐 이득이고 고마운 건데 굳이 뭐 이런 것도 니가 더 낼라 하는데. 야 윤성이, 그거 니 돈도 아니잖아. 전 이상하게 그 말이 좀 충격이었어요. 제 돈이 아니라니 제 돈 맞는데? 하지만 달리 따져보면 제 돈이 아닌 것은 맞긴 하고 정말 생각할수록 아리송했죠. 심지어 민영이는 자기가 아르바이트한 거 돈 모아서 여행 경비를 댄 거였어요. 집에서 돈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 알고서 제가 깜짝 놀랐죠. 전 그때까지도 여전히 아직도 백수였거든요. 만년 취업 준비생에다가 외국인 만나면 머리가 하얘져서 헬로우 말고는 한마디도 못하는 주제에 영어학원에서 돈만 축내고 있었고요. 입사 지원할 회사들을 노트에 쫙 정리해둔 민영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갑자기 초라해졌습니다. 친정 언니에게 상담을 하러 찾아갔죠. 그랬더니 제가 모르는 사이 남자친구가 생겼더라고요. 남자친구와 놀아야 되어서 제 얘기 들어줄 시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일 다니랴 데이트하랴 바쁘다고 그랬어요. 집에서 따로 돈을 안 받고 자기가 번 돈으로 생활비도 하고 저축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죠. 가계부 써가면서 데이트하는 언니의 모습을 알고 제가 절망했습니다. 저만 뒤떨어진 것 같았어요. 제가 정말 대책 하나 없이 사는구나 싶었죠. 제 휴대폰을 확인하자 전 일주일 전에도 친정 부모님께 돈 달라, 돈 떨어졌다. 이런 소리만 메시지로 줄창 보낸 바였습니다. 전 진지하게 제 자신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친정엄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에 돈 있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나라는 사람 자체가 영민하지 못하고 맹하고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내 밥그릇 하나 못 챙기는 사람인 걸 알아버렸어.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 나 어쩌면 좋아? 어디 가서 큰 소리만 칠 줄 알고 선보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어. 너는 그놈의 취업 준비인지 뭔지를 이날 이때까지 하고 있었으면서 아직도 뭐 하나에도 자신감이 없어. 아이고 이 기집애야.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철 좀 들어라. 넌 하여간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게 독특하고 산만하고 그러더니 커서도 여전한 것 같아. 성희야,
어디든 취업해서 일단 일 다녀. 어렵다 힘들다 이런 소린 되도록 하지 말고. 사람들 다 똑같아. 다들 어렵고 힘든 거 참고 견디면서 일하는 거야. 네 아버지하고 둘이 안 그래도 상의를 해봤는데 네가 일 안 하고 돈 안 벌면 우리도 너한테 지원 안 해주기로 했어. 우리 믿고 네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 투정 부리려고 통화했다 청천벽력을 듣게 되었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전 제 수준에 맞춰 대충 직장을 구했습니다. 전공이 괜찮아서 그런지 지방 전문대라는 빈약한 명함에도 불구하고 금세 꽤 괜찮은 일자리를 구해서 만족스러웠어요. 연봉으로 보자면 콧대 높은 사람들에게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자리이긴 했으나 전 제게 주어진 자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니기로 했습니다. 친정 언니가 하는 말이 어디에서든 최소 1년은 다녀야 그걸 경력으로 내밀 수 있다 그랬어요. 힘들 때마다 전 그걸 목표로 삼고 버텼어요. 나약한 소리 하기 싫어서 꼭 참고 버티다가 1년 채우고 퇴사를 했습니다. 다시 백수로 돌아갈 작정은 아니었고 곧장 이직을 할 작정이었지요. 퇴사한 직장의 이모저모를 얘기했더니 민영이는 저를 한심하게 쳐다봤어요. 누가 봐도 거긴 정신머리에 나사가 여러 개 빠진 놈들만 있는 것 같은데 네 굳이 그런 데서 참고 다녔나? 네 바보가 누가 그런 취급당하면서 꼴랑 그 돈 받으려고 그런 데 다니는데 깝깝해서 완전히 돌아삐네. 뭐? 아이, 네 그거 진짜가? 내가 그 정도로 이상한 곳에 다닌 거가? 와이씨, 뒤통수 시계 맞았다. 우리 엄마가 다들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다니는 거라 해서 난 당연히 원래 사회생활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다닌 거지. 근데 아니었다고? 미치고 한장하겠네. 나 다음 직장을 꼭 좋은 곳에 들어갈 거라. 야, 윤성이, 니는 새로 직장에 합격을 하잖아? 그럼 어떤 곳인지 나나 네 언니한테 꼭 보고를 내라. 안 그러면 닌 답이 없어 보인다. 전 그 말에 납득을 했고 새로 취업을 하자마자 민영이에게 어떤 곳인지 알려주었어요. 직급체계, 사무실 배지만 듣고도 민영인 대강 파악을 하더라고요. 대단했습니다. 과연 이러니 대기업은 아니어도 그 턱 밑 중견기업에 들어가는 거였겠죠. 성실하고 야무진 민영이를 친구로 둬서 친정 부모님께서는 무척 안심하셨어요. 저에게 민영이 반만 닮아도 니는 성공이라고 하셨죠. 첫 직장이 하도 지옥 같아서 그랬던 것인지 두 번째 직장이 수월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어엿한 사회인이 된 느낌에 슬슬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연히 연애 생각이 났어요. 몇 번 남자친구를 사귀어 보긴 했으나 다 안 좋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남자를 만나보고 싶었고 이런 임무를 요청해 볼 사람은 역시 민영이뿐이었습니다. 주변에 남자 없냐고 제가 여러 번 물었죠. 귀찮아하던 민영이는 그래도 내심 신경 쓰고 있었는지 어느 날 자기 입사 동기의 대학 선배란 사람을 혹시 만나보지 않겠냐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입사 동기가 자기한테 그 선배 엄청 괜찮아라고 말을 했다더군요. 고민할 것도 없이 수락했죠. 과연 어떤 사람을 저에게 소개시켜줬을까 싶어서 설레고 떨렸습니다. 자리에 나가봤는데 외모도 꽤 준수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워서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문장의 시작과 끝마다 말하는 추임새를 넣는 남자 어른들과 무조건 저를 야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선택지 따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제 또래 남자들을 한평생 지방에서 보고 살아왔던지라 목소리까지 부드러운데 나긋나긋한 말씨를 가진 사람을 만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연애관계에서 밀당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밀고 당기기요. 그런 완급 조절을 원래는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데 밀어내긴 뭘 밀어내나요? 하염없이 당기고만 싶었죠. 바로 연애에 돌입한 저희는
즐거운 데이트를 이어갔어요. 제 남자친구는 저보다 직장도 좋았고 연봉도 높았고 그뿐만 아니라 왠지 모르게 교양이라든지 직접 수준도 월등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잘난 척을 안 하는 게 관건이었어요. 유세를 안 떨었죠. 저 남자친구처럼 다정다감한 남자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벌써 머릿속에는 웨딩드레스 입고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린 뒤 아이는 사이좋게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낳고 사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연애를 하니까 세상도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직장에서 저를 열받게 하는 대머리 상사. 욱할 때마다 그놈의 가발을 확 벗겨버리고 싶었으나 남자친구와 사귄 이후로는 그 상사가 저를 갈구어도 이 사람 참 치근하다와 같은 숭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직원들과 십시일반 돈 모아서 가발 하나 새로 사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요. 나는 내가 이런 여자인지 몰랐다. 내가 이래 여성스럽고 간드러지는 사람이었던가. 나 자신도 놀랄 노짜라. 서울 하늘에 언제부터인가 별도 보이대. 그게 진짜 별인가 싶었다만 그게 아니고 형준이 오빠를 향한 내 사랑이 빛나고 있었는 거라. 소름 쫙 끼쳐가 못 들어주겠네. 내 방금 전신에 닭살 돋아서 닭이 돼뿌렸다. 닌 그 오빠가 그래 줬나? 그래 마음에 드나? 그러면 네 결혼도 할 거가? 당연한 걸 왜 묻는데? 이미 확신이 딱 있기 때문에 난 이왕이면 빨리 결혼해 치울까 한다. 니는 집에다가 허락은 맞고 그딴 소리 짓거리는 거 맞나? 왠지 걱정이 되는데. 그 오빠 가족들은 뭐라 하든 네가 마음에 들고 좋다고 그러드나? 그건 모르지. 아직 안 만나봤으니까. 이제부터 만나보고 이제부터 한 가족이 되어가야지. 놀고 자빠졌다. 내가 달을 낳아준 사람인데도 왜 내가 불안하고 느낌이 쎄하지? 거 희한한데. 닌 하여간에 뭐 이상한 낌새 있으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라. 알았나? 든든한 친구도 있겠다. 전 거리낌 없이 남자친구에게 결혼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그러자 고맙게도 남자친구가 대번에 반색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기가 3살 연상이니까 아무래도 결혼 얘기를 먼저 책임감 있게 꺼내야 할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요새 고민을 하고 있던 참이라 그랬어요. 제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줘서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남자친구에겐 저희 집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지방이 고향이고 성인 된 이후로 서울 올라와서 일자리 잡고 사는 젊은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로 두루뭉술하게 소개를 했고 남자친구는 그냥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집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서 부모님 지원받으며 서울 올라온 거라고. 그런 얘기 정도만 해두었는데 남자친구는 경제력이니 뭐니 하는 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양가에서 기본 지원만 해준다면 나머지는 저희 둘이서 으쌰으쌰 잘하면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돈을 다 모아야지만 결혼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소? 결혼하고 나서 열심히 돈 모으는 게 맞는 순서라고 생각해. 전 그런 남자친구의 자세가 너무 좋았어요. 콩고물 떨어지는 거 기대하는 사위가 아니라 알아서 잘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을 지닌 사위라면 제 친정 부모님께서는 기뻐서 난리를 치실 게 분명했습니다. 쌍수 들고 환영하시면서 됐으니까 우리 지원받고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거란 그림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자친구에게 사실 저희 집안이 생각하는 것보다 형편이 꽤 좋다는 사실을 얘기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가면서 전 우선 예비 시댁 식구들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누구였냐고요? 그건 바로 남자친구의 누나였습니다. 제 예비 시누이 말이에요. 아, 언니,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얘기만 듣다가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좋아요. 전 오빠하고 결혼을 약속한 윤성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뭐? 내 동생 형준이한테 내 얘기를 뭐 어떻게 들었는데? 걔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 내 욕했지. 맞지? 네? 아니에요. 그냥 누나가 한 명 있고 사이가 좋다고 그런 정도로만 들었어요. 절대 오빠가 언니 욕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사이가 좋다고?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어. 왜냐하면 우린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 아, 내가 나이도 많으니까 당연히 말라도 되지? 설마 불만 있는 거 아니지? 불만이라뇨? 그럴 리가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게 저도 더 좋아요. 사람 좋아 보이려고 환하게 웃었지만 예비 시누이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를 탐색하려는 듯 무섭게 훑어보더군요. 전 친정언니하고 나이 차이가 적어도 잘하면서 크게 다투진 않았어요. 언닌 저를 유치하게 여겼으므로 사고뭉치 왈가닥과 상대하면 자기 수준이 낮아진다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저희 자매는 별로 안 싸우고 자랐는데 남자친구는 달랐나 보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어렸을 때 까불이었는데 자기 누나를 엄청 괴롭혔나 봐요. 솔직히 어린 남자애가 짓궂으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가요? 그런데 그 부모님께서는 자꾸 남동생 편만 들어서 그 누나가 점차 화가 난 겁니다. 자기 남동생을 싫어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결국 사달이 났는데 그 누나가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 남자친구가 또 까불었나 봐요. 교복을 새로 맞춰 입은 모습이 러시아 병정 같다고 했다나 뭐라나. 그러자 그 누나가 쌓인 분노가 터져서 2단 옆차기를 날렸습니다. 학교에서 남학생들에게 전수받은 기술이었대요. 그걸 남동생에게 쓴 거예요. 2단 옆차기를 맞고 날아간 남자친구는 크게 넘어져서 발에 금이가 깁스를 해야만 했죠. 그때부터 남매 간의 갈등이 진지해진 겁니다. 서로를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랬다가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자 유치함이 빠진 자리에 어색함이 자리했죠. 서먹서먹해진 거예요. 남자친구는 다 크고 나니 자기가 엄청 까불거리고 얄미운 동생이었구나 싶어서 자기 누나한테 약해졌습니다. 왠지 죄인이 된 것처럼 큰 소리를 못 쳤죠. 그리고 저는 그 누나가 가진 남동생에 대한 애증의 원천을 알게 되었어요. 예비 시누이를 만난 곳이 그때 한창 여자들 사이에서 아기자기하게 유명했던 카페였거든요. 이런 곳에 남자들 보고 같이 오자 그러면 절대로 안 오더라. 레이스, 깜찍한 고민형 인테리어. 이런 거 보면 소름 돋고 부끄럽다네. 그런데 너는 내 동생과 여기를 몇 번이나 와봤다고? 엄청 복받았네. 형준이가 보수적이고 꽉 막힌 집구석에서 특혜받고 잘한 주제에 자기는 안 그렇게 큰 것 같아. 아주 신기해. 아이, 전 사실 이런 곳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히려 오빠가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더라고요. 많이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엄청 엄격하게 자랐나 봐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하도 아들 타령하시는 분들이어서 그게 너무 싫었어. 아들만 자식이고 딸은 남인 줄 아시는 분들이었거든. 다 키워놓으니까 후회가 되시는지 이제 와서 내 눈치를 보시더라. 웃기지도 않아. 하도 보수적이어서 누가 보면 경상도 집안인 줄 알았을 텐데 말이지. 어라? 경상도 집안은 저희예요. 제가 경상도 출신이에요. 외가는 서울 쪽이라 저희 엄마가 결혼하시고 나서 경상도로 내려오신 경우였고요. 전 경상도에서 나고 자라서 대학 졸업한 뒤에 서울에 올라온 거예요. 아, 정말? 그런데 왜 사투리를 안 써?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올라왔으면 그래도 몇 년 안 됐을 텐데. 그 짧은 사이에 고쳤다고? 보통 내기가 아니네. 그렇게까지 몇 년 안 되진 않았죠. 전 전문대를 나왔거든요.
학교를 2년밖에 안 다녀서요. 그리고 엄마가 사투리를 어색해서 잘 못 쓰시는 분이라 집에선 아예 안 쓰셨어요. 일하시는 식당에서만 쓰셨죠. 그래서 저도 엄마나 외가 친척 집에 놀러 가면 사투리 전혀 안 썼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티가 안 난 것 같네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사투리 교정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넉살 좋게 박수까지 치면서 웃었지만 예비 신우이의 표정이 떨떠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문대라는 것에 놀란 눈치였어요. 그쪽은 남매가 둘 다 서울 4년제를 나왔으니 설마 지방 전문대란 대학 명함은 쉽게 떠올리지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예비 신우이는 제가 한 말을 자꾸만 곱씹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 저를 긴장시켰습니다. 제가 무슨 말실수라도 한 건가 싶어서 너무 떨렸었네요. 이름이 성이라고 했나? 윤성이? 음, 밝고 명랑하고 참 좋네. 아, 너무 좋긴 한데 나는 왜 이렇게 네가 말을 청산유수로 떠들어대는 게 마음에 걸리지? 뭔가 낌새라는 게 느껴져. 네? 어떤 낌새요? 저는 겉과 속이 같기로 옛날부터 주변에 정평이 널리 나 있던 사람인데 언니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뿐이지 가식 부리려는 의도는 없어요. 이것 봐. 지금도 너무 말을 잘해. 기죽는 게 전혀 없고 활발하잖아. 무엇보다 네 눈빛에선 은은한 카리스마가 느껴져. 경상도 여자라 그런 거야? 나긋나긋하고 조근조근거린 맛도 전혀 없고 한없이 드센 것 같아. 왠지 너 같은 성격하고 한 가족이 될 거라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 아, 진짜로 머리가 아프다는 듯 손으로 이마를 짚는 모습에 제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당연히 같이 만나기로 했던 남자친구는 갑자기 중요한 업무 전화가 걸려오는 바람에 카페 밖에서 긴긴 통화 중이었고 제가 이런 도중에 사고를 친다면 그건 안 될 일이었어요. 그런 시나리오만큼은 절대 불가였고 무조건 폐기해만 했죠. 그러나 저는 예비 신우이가 저를 향해 코웃음을 피식 흘린 순간 머리 꼭지가 살짝 돌아버렸습니다. 아주 살짝이요. 대만 여행에 갔을 때 저에게 바가지 씌우려던 어떤 상인 아저씨가 있었고 옆에서 민영이는 네 호구 되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전 주둥이를 놀리고 말았어요. 어? 그런데 언니는 경상도 사람도 아니면서 나긋나긋하지 않으시잖아요. 조근조근? 그런 맛도 당연히 없고요. 그러면 저보다 언니가 더 만만치 않으신 분 아닐까요? 제 머리가 더 아픈 것 같네요. 전 아까부터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뭐라고? 야, 너 미쳤니? 지금 이 자리는 네가 겸손하게 숙일 때인 거 몰라? 내가 뭐라고 하든 넌 무조건 숙이고 들어와야 맞는 거지. 어디 여자가 결혼할 집안 가족에게 이따위로 굴어? 여잔 결혼하면 추가 외인인 거 몰라? 너 내 동생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환장한 거 아니었니? 건방지게 굴고도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결혼한다고 해도 무사할 거라고 생각해? 내가 가만히 안 둘 건데? 언니는 앞뒤가 다른 아주 다채로운 매력을 지니신 분이네요. 보수적인 게 너무 싫다고 하셨으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거의 조선시대 뺨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아들딸 차별에 앞장서시며 지시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게 감히 어디서 그딴 소리 짓거려. 누가 그런 차별을 지지한다는 거야. 절대 아니야. 난 그놈의 아들 타령에 질릴 대로 질린 사람이라서 이제 와서 우리 부모님이 날 챙기신 척 해봤자 달갑지 않고 내 동생이 너무나도 얄미워서 미치겠어. 다 커서 철들었다고 이젠 나한테 잘해주는데 그게 좋다가도 얘 때문에 차별받고 자랐으니 너무 밉고 싫기도 해. 순수하게 좋은 마음이라는 게 안 생긴다고. 알아들어?
예비 시누이가 씩씩거리며 소리쳤고 그 뒤론 엄청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카페 내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보고 있었죠. 때마침 통화를 끝내고 들어온 남자친구는 너무 조용한 카페 내부를 이상하게 여기면서 다가왔습니다. 제가 얼른 예비 시누이에게 속삭였어요. 네, 잘 들었어요. 그런데요, 언니, 전 신부님이 아니에요. 이곳은 고해성사하는 곳이 아니고요. 너무 장황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셔서 제가 어떤 반응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절대 일부러 어색한 표정 짓고 있는 거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러자 예비 시누이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자리에 앉은 남자친구를 향해 여자 한번 잘 만났네 라고 외친 뒤 자기 먼저 가버렸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남자친구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그랬죠. 저도 잘 모르겠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전 후회가 막심했어요. 이놈의 주둥이에 자물쇠를 달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남자친구가 저를 향해 왠지 모르게 서운하게 느껴지는 말을 했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우리 누나 마음 아프게 만들지 마. 강하고 굳센 너와는 달라. 여리고 연약한 사람이 바로 우리 누나야. 그 앞에선 그냥 알았어 하고 말았는데 집에 와 곱씹어 보니 왠지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민영이에게 연락해서 물어봤죠. 이런 말 들으면 어떨 것 같냐고요. 그랬더니 단박에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사람을 뭔데 멋대로 강하고 굳센 여자로 만드노? 누구는 장군이고 누구는 요정이가? 거참 웃긴 놈이네. 말을 엄청 스리 웃기게 하네. 너한테 그런 개소리한 개그맨이 대체 누구라? 어? 아, 내 남자친구 형준이 오빠가 그랬어. 자기 누나 막대하지 말래. 발언자의 정체를 들은 민영이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통화가 끊긴 전화기를 보면서 머쓱한 가운데 다짐을 했죠. 어쨌든 다음번엔 주둥이에 자물쇠를 달겠다고요. 그 다음이란 것은 바로 대망의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자기 집에 얘기를 했고 자기 누나와 제가 만났단 소리도 했더니 모친께서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와서 점심이나 먹고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간단히 식사나 함께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향했지요. 남자친구의 본가는 4층짜리 빌라에서 2층이었는데요. 널리고 널린 빨간 벽돌집 그런 빌라가 아니고 꽤 고급이었습니다. 참고로 남자친구는 서울 토박이었고 부친께서는 전자제품 대리점을 당시에 운영 중이셨으며 모친께서는 중학생이 다닌 입시학원에서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예비 시어머니를 딱 뵈었는데 인상에서 쉬이 범접할 수 없는 기세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만만치 않은 기운을 두르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 집안에 몇 서식하고 있었으므로 전 단박에 이분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으신 분이구나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주둥이의 자물쇠를 어떻게 해야 할지 살짝 고민이 들었죠.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맛있는 비빔밥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싱싱한 채소들과 나물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차린 건 별로 없지만 편이 들어요. 모두 유기농으로만 준비한 거라 맛은 어찌되었든 건강엔 좋을 거예요. 고기 없이 이렇게 채소들로 먹는 게 깔끔하고 속도 편하고 무엇보다 결국은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죠. 고기 없다고 해서 서운한 거 아니죠? 아유, 그럴 리가요. 전혀 아닙니다. 전 고기라면 질릴 대로 먹으면서 산 사람이라 전혀 아쉽지가 않아요. 채소가 너무 맛있는데요. 유기농이랑 확실히 다른가 봐요. 아, 그리고 어머님, 말씀 낮추셔도 돼요. 어머, 아이, 그러면 바로 말에 편의해도 되겠네?
제가 열심히 순박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눈은 전혀 웃지 않고 인매로만 웃으며 화답을 해주셨어요. 눈이 안 웃는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인데 제 심장이 잠시 철렁했습니다. 식사는 가벼운 대화와 함께 금방 끝났고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후식 과일을 남자친구에게 준비하라 시키셨습니다. 남자도 이런 걸 해야 한다면서 당신은 전혀 아들딸 차별 안 하고 살아왔다며 막 웃으시는데 남자친구의 당황한 표정으로 보건대 과일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준비에 한참 걸릴 듯 싶었죠. 그리고 저는 예비 시어머니께서 일부러 의도하신 상황임을 곧 알게 되었어요. 떨어진 거실로 나와서 물로 입가심이나 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때부터 태도를 확 바꾸시더니 맹렬한 공격을 퍼부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그러는데 싸가지가 그렇게 없다면서? 우리 아들은 왜 해? 어쩌다 만나서 무슨 이유로 결혼을 하려는 거야? 너는 뭐가 잘났고 무슨 장점이 있니? 어디 말 좀 해봐라. 아, 언니께서 제 이야기를 하셨나요? 제가 그날 좀 실수를 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언니께서 아들, 딸 차별을 받고 커서 화가 났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놓고 본인이 또 그런 차별에 동조를 하시는 희한한 발언을 하셔서요. 그걸 제가 지적해버렸어요. 그게 좀 싸가지가 없었나 봐요. 뭐? 횡설수설? 아니, 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아들, 딸 차별? 그딴 건 우리 집에 있지도 않았으니까 헛소리 하지 마. 너야말로 네 집은 뭐 하는 집이니? 지방 출신이던데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니? 일이요? 일은 안 하시는데요. 식당 하시다가 지금은 그만두시고 약간 쉬시는 중이세요. 벌써 쉬신다고? 100세 시대인데 뭐 하는 짓이야?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온다. 근데 너 우리 아들이 너 어디 대학 나왔는지 그건 말 안 하더라? 나중에 알려준다면서 미루더라고. 꼴을 보아하니 허접한 곳을 나왔나 봐. 지방에서 나왔지? 네, 지방에서 나왔는데요. 2년제 전문대학이요. 근데 전 살면서 불편한 거 없고 오히려 만족스러워요. 그 순간 제 얼굴에 물새가 끼얹어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홧김에 컵을 들어 저한테 물을 뿌리셨고 전 태어나서 처음 당해보는 수모에 넋이 빠져버렸어요. 세상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입만 잘 놀리는 거 우리 딸이 나한테 얘기해준 그대로구나. 너는 우리 아들하고 급이라는 게 안 맞아. 수준이 어느 정도 맞아야 장단을 맞추는 법인데 너는 아니야. 내가 혹시나 해서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영 아니구나. 당장 우리 아들 곁에서 떨어져. 급이요? 수준이요? 제가 지방 출신에다가 전문에 나왔다고 지금 이러시는 건가요? 왜 사람을 그런 걸로 따지고 판단하세요? 그럼 뭘로 판단하니? 그런 것보다 더 정확한 척도가 어디에 있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너나 네 집안 수준이나 알만하지. 넌 연봉도 우리 아들보다 훨씬 적게 받지? 그런 주제에 어디서 양심도 없이. 하여간에 주제 파악하고 사라져줬으면 싶구나.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 못 해봤어요. 기가 막혔고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때 과일이 담긴 쟁반을 들고 나온 남자친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전 당연히 남자친구가 이 상황을 보고 화를 내면서 저를 감싸며 그래줄 것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머뭇거리며 저를 향해 일단 가자고 입모양을 전해왔습니다. 전 열받아서 벌떡 일어났고 남자친구에게 즉시 따졌어요. 나한테 지금 할 말이 그것뿐이야? 오빠, 정말 실망이다. 내가 사람 잘못 봤나 봐.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우리 엄마 더 힘들게 만들지 말고 지금은 나가자. 우리 엄마가 조금 감정적으로 구신 것뿐이지 아예 없는 말씀을 하신 건 아니니까 너도 그런 건 감안을 좀 해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 이게 무슨 황당한 개소리인가 싶었어요. 자기 모친이 맞는 말을 하긴 했으니까 참작을 해달란 얘기였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전 남자친구가 급하게 잡아 끄는 손길에 이끌려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자기 모친을 달래드려야 할 것 같다며 저를 두고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렸지요. 눈물도 안 나왔어요. 그냥 정신이 멍했습니다. 그대로 잠에 들었다가 밤중에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저는 뒤늦게 분노하였죠. 다음 날 일요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그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냥 가지 않았고 차 타고 갔어요. 빌라 앞에서 시끄럽게 클렉션을 빵빵거리며 울려댔더니 주민들이 화가 나서 하나둘씩 베란다를 내다봤습니다. 전 목표물이 얼굴을 보일 때까지 클렉슨을 울렸고 이윽고 예비 시어머니께서 잠옷바람으로 베란다를 내다보시길래 제가 차뚜껑 열고 소리쳤어요. 아줌마, 그 집에 제가 립스틱 하나를 떨어뜨리고 온 것 같아서요. 거실에 그거 있는지 보시고 좀 갖다 주세요. 제 정체를 확인한 예비 시어머니. 그분은 기절할 듯 놀라시며 휘청거리셨고 잠시 후 잠옷 위에 외투를 걸치신 채로 슬리퍼를 끌고 내려오셨어요. 떨어뜨리지도 않은 립스틱은 당연히 없었을 테니 빈손이셨죠. 너는? 네가 어떻게? 아니 그 차는 뭐야? 하루아침에 이런 비싼 차를 빌렸을 리는 없고 설마 네 차는 아니겠지?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긴 전혀 안 했는데? 제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아줌마들도 당연히 모르죠. 제가 지방에 건물이 있고 땅이 있는 부잣집 딸내미라는 걸 알면 간이 콩알 만한 아줌마들이 겁을 집어먹을까 봐 걱정이 됐거든요. 아, 서울에 아파트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외가 친척들 얘기도 전혀 안 했어요. 꼴랑 5억 정도 하는 스포츠카 하나에도 깜짝 놀라서 주말 아침부터 눈알 튀어나오신 아줌마를 닮은 아들이라면 담이 작아서 저를 감당 못할 것 같았거든요. 숨겨서 죄송합니다. 집이 하도 잘 살아서 대학 욕심 못 부린 건 하나도 안 죄송하지만 전문대 주제에 서울 4년제하고 비벼보려고 했던 점만큼은 사과를 드릴게요. 뭐라고? 네가 그 정도로 엄청나게 잘 사는 집안이었다고? 아니 이럴 수가. 그 얘기부터 진작에 했어야지. 예, 내가 어제는 잘못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우리 아들 직장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괜히 내가 심술 부렸던 거야. 미안하다. 응? 아줌마 아들 연봉 그까지 푼 돈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유세를 떠시는 건지. 저는 그냥 용돈벌이하고 사회 경험 쌓으려고 직장 다니는데 아줌마 아들은 죽기 살기로 다니더라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전 조수석에 명품 가방을 올려둔 휘황찬란한 스포츠카를 몰고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계신 그분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안 보이게 되자 통쾌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차는 제 사촌 오빠 차였어요. 이모 몰래 충동적으로 뽑았다가 등짝을 맞고서는 잘 안 타고 다니게 된 건데 저에게 언제든지 기분 전환으로 타고 다니라 그랬었거든요. 유용하게 쓰는 순간이 와서 즐거웠네요. 남자친구하고는 헤어졌어요. 제가 뻥 차버렸습니다. 제가 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백이 부자임을 민영이의 입사 동기인 자기 후배를 통해 확인한 남자친구는 오열을 하였죠. 그 누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아쉬워서 미치겠는지 저에게 따로 연락도 했습니다. 바로 번호를 차단했네요. 한땐 미친 듯이 사랑했고 마치 뭐가 홀린 것처럼 빠져있던 남자였는데 용납할 수 없는 상황으로 헤어져 그런가 미련 따위 남지 않았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실컷 사랑했으니 그것으로 된 거였죠. 친정 부모님과 언니는 제 이야기를 뒤늦게 듣고
저에게 잘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꾸준히 직장을 다니는 것도 좋게 봐주었고요. 전 그제서야 철이 좀 들었다고 스스로 생각이 들었네요. 아주 조금이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민영이는 인연을 만나서 저보다 일찍 결혼을 해버렸는데 그 상대는 바로 스포츠카의 주인이었습니다. 제 사촌 오빠요. 알고 보니까 제 친구 민영이가 마음에 들어 사촌 오빠가 자꾸만 저에게 호의를 베풀고 잘해준 거였더라고요. 스포츠카도 막 쓰라고 빌려주고 말이죠.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영이는 저희 집안 식구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희는 친구처럼 지내고 있고 둘이서 대화할 때는 사투리를 실컷 쓰면서 지낸답니다. 안녕하세요. 말주변이 없어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해요. 전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후 한동안 절망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 지겨운 세상을 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저도 죽은 아내를 따라서 가고 싶고, 아내가 살아생전 동네에서 저와 아내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저희만한 부부가 없다며 언제나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누구보다도 저를 먼저 생각했고, 저 역시 그 누구보다도 아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내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 저희는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하고 화목한 가족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두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 일입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두 아들을 데리러 가겠다며 애들 오면 우리 오랜만에 외식이나 하자 여보 라고 이야기하곤 아이들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대낮부터 졸음운전을 하고 있던 승용차에 치여서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죠. 아무 일 없이 금방 다녀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아내. 그런 아내의 휴대전화 번호로 119 구급대원이 전화를 걸었을 땐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무리 아내를 부르짖으며 울어도 아내는 한 번 감은 눈을 뜨지 않았어요.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보상금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아내만은 못했어요. 한동안 돈을 받고도 아내 생각에 쓸 수가 없어 매일같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빠, 울지 마. 엄만 하늘나라에서 건강하게 있을 거야. 맞아, 아빠. 우리가 있잖아. 너무 슬퍼봐. 참으로 부끄럽게도 어린 아이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도 사랑하는 엄마를 잃어서 그 누구보다도 가슴이 아프고 힘들 텐데 전 제 슬픔에만 빠져서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제 아이들을 한동안 돌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 눈치를 보는 아이들을 보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죽은 아내 몫까지 아이들의 엄마이자 아빠로서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빠 아래에서만 자란 티 나지 않기 위해 뭐가 됐던 채워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사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늘 노심초사하는 심정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전 일도 해야 했기에 아이들만 온전히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다행히 저희 어머니께서 와서 아이들을 돌봐주시곤 했지만 그럼에도 저의 역할이 있었기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엇나가지 않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고민하며 아이들을 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걱정이 무색하도록 저희 첫째와 둘째 둘 다 참으로 똑똑하고 이쁜 아이들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공부하는 걸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알려주지 않아도 공부에 대한 욕심과 호기심이 많아서 뭐 하나를 파고들면 멈추려 하질 않았어요. 중학교 들어가서 보는 첫 시험 역시 제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밤을 새며 공부하더니 전교 1등을 해오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자식에게 놀랐습니다. 그저 착하고 바른 아들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똑똑한 아들이었을 줄은 내 아들이지만 자랑스럽고 대견했죠.
허나 한편으로 아들이 공부만 하며 학창시절을 보내지 않았기에 친구들이랑 놀라고 가끔 용돈을 쥐어주었어요. 아들은 그럴 때마다 공부하는 게 노는 것보다 더 재밌다며 웃을 뿐이었지만요. 사실 첫째 아들에게 제일 미안했던 건 학원을 보내줄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월세에 생활비에 저희 어머니 용돈에 그 모든 걸 다 내고 나면 도저히 영어학원 외에는 보내줄 수가 없겠더군요. 학원비는 왜 그리 비싼지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 2개, 3개도 보내주고 싶었는데 처지가 안 되니 부모로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첫째는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지금 공부하는 여건도 불편하지 않다고 저를 위로하기 바빴어요. 마치 제가 아내를 잃고 방황했을 때 저를 위로해 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전 그런 첫째의 말에 힘을 얻어 조금이라도 더 땀 흘리고 조금이라도 더 고생하자고. 그래서 우리 첫째 학원 보내주자고 다짐할 수 있었답니다. 어찌 보면 그 시절 저를 살린 거는 자식들이었던 것 같네요. 첫째도 대견스러웠지만 둘째도 참 씩씩하고 이쁜 아이였어요. 첫째가 조용히 공부하고 사색하는 아이였다면 둘째는 굉장히 활발하고 사교성이 좋은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 어딜 가도 하도 어른들께 말을 붙여대는 통에 제가 말릴 정도였죠. 그런 둘째는 커서도 어딜 가나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때론 사람들을 주도하는 아이로 자랐어요. 그러다 어느 날 경사 같은 일도 터졌습니다. 그날따라 둘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는데 둘째가 방실방실 웃으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빠, 나 전교회장 됐다? 정말? 아이, 너가 전교회장을? 아니, 언제 나간 거야? 흔히 저희 때는 전교회장이라 하면 뭔가 맛있는 거라도 돌리고 그래야 될 수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둘째는 갑자기 회장이 됐다며 자기를 이제부터 회장이라 불러달라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회장이 됐냐 물어보니 내가 인기가 많잖아, 아빠. 하고 웃는데 우리 둘째가 엄마 없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구나는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게 둘째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한 아빠이지만 그날만큼은 둘째도 그런 제 포옹이 싫지 않았는지 잘 받아주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역시 아들들이 잘 커가는 것을 무척 다행으로 여기셨어요. 아들들을 보면서 우리 애미가 하늘에서 다 지켜주고 있는 거야 하는 말씀을 하시곤 했는데 저도 그런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 그렇다는 생각이 자주 들곤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나 바르게 잘 자랄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몇 가지 우리 아들들에겐 신기하게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당시 저희 어머니가 허리가 아파 아들들을 돌보지 못하였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여서 원래는 제가 집에 있었어야 했는데 근무를 빼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직장에 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아빠, 큰일 났어. 민호가 가스레인지 잘못 만지다가 불이 났어. 뭐라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어린 것 2명이 불길 안에 있다 생각하니 앞이 보이지 않더군요. 전 초조한 목소리로 119에 신고했나 물었고 첫째는 침착한 목소리로 아저씨들이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 길로 바로 회사를 뛰쳐나가 집으로 향했고 다행히 별로 타지 않은 집에 구급대원의 품에 안겨 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여기엔 놀라운 일이 숨어 있었는데요. 제가 안도감에 숨을 내쉬면서 아이들을 꼭 껴안고 있을 때 어떤 구급대원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신고가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먼저 발견을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아주머니요? 네, 옆집 사는 아주머니라 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아주머니께서 처음으로 저희 집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시려고 문을 두드리셨다 해요.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아이들은 자고 있다가 문소리에 깰 수 있었고 그제야 불길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만약 아주머니가 없었다면 저희 아이들은 연기에 질식해서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노릇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죠. 허나 다행히 아이들은 괜찮았고 전 아주머니에게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 너무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 신세를 갚아나가야 할지. 아니에요. 그나저나 너무 다행이에요. 저도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그 이후 아주머니가 저희 아이들을 이뻐해 주셔서 이사를 가기 전까진 아주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곤 했어요. 지금도 저희 아들들 역시 그 일을 회상하면 그때 정말 위험했어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는데요. 이런 경험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지라 저는 그럴 때마다 아내의 존재를 느끼곤 했습니다. 아내는 하늘에 있지만 어디서든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우리 아들을 지켜주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아무쪼록 아내가 없어도 여전히 기쁜 일들은 일어났고 웃을 수 있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와중 저희 가족에게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마는데요. 바로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평소 정정하시고 누구보다 건강했던 어머니인지라 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는 거에 바빠 어머니가 차려준 밥만 먹고 별 대화 없이 일하고 애들 돌보며 지내고만 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날 줄이야. 어머니의 시한부 선고를 듣자마자 전 애간장이 끊어진 듯한 슬픔을 느끼게 되었어요. 자식으로서 제대로 효도하지 못하고 이리 어머니를 보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괜찮다, 현우야. 나는 괜찮아. 그저 난 네가 건강하고 우리 손주들이 잘 자라주면 됐어. 그걸로 내 소원은 다 이뤘다. 그러니 떠나는 것에도 미련이 없어. 어머니 선고를 받으신 날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위로하셨지만 제 마음은 편할 수 없었어요. 아내를 잃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어머니마저 이 상실감과 허헛한 마음을 어찌 달래야 할지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한참을 방황했습니다. 아이들 앞이라 마구 망가질 수도 없었지만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힘이 들 것 같아 매일 밤을 술에 취해 있었지요. 문득문득 술을 마시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렬했던 기억은 바로 어머니에게 처음 아내를 보여주기 위해 어머니 집을 방문했을 때였죠. 어머닌 그날 한껏 차려입고 저와 아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 것을 대비하여 문까지 환히 열어두시고 예쁜 모양으로 깎아둔 과일을 상에 올려놓으셨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와요.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죠? 아이고, 근데 우리 현우한테 들은 것보다 훨씬 이쁘네. 어머니는 아내가 마음에 들으셨는지 세상 가장 환한 웃음으로 아내를 맞이했고 아낸 부끄러운 얼굴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전 어머니께서 아내를 마음에 들어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집 안으로 들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현우랑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랑은 대학 동기였는데요. 대학교 땐 별로 모르고 지내다가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가까워지게 됐어요. 서로 통하는 것도 많았고요. 별 기억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내와 연계된 이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사라지질 않더군요. 나중에는 이 기억으로 너무 괴로울 정도로 말이에요. 그러다 정신을 차리게 된 것도 바로
아이들 덕분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들놈들이 제 곁에 번갈아 있어주면서 밥을 같이 먹거나 하는 식으로 도와주었어요. 다들 성인이 되어 대학 갔던 시기라 바쁘고 피곤스러웠을 텐데도 아이들은 제 생각을 해준다고 이 아비를 챙겨주곤 했어요. 그런 애들 모습에 제가 힘이 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또 한 번 고비를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저는 계속해서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게 있으면 같이 먹으러도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할머니가 떠나신 것은 큰 슬픔이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서로를 더 아끼고 소중히 여겨가며 그 시기를 지나보냈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내길 몇 년 후 다시 한번 저에게 마음의 고비가 찾아왔어요. 제 마음이 연약해서 그런지 제가 유독 고통을 잘 느끼는 사람인 건지 저를 또 힘들게 하는 시기가 찾아오더군요. 동시에 이 시기는 제 인생의 큰 변환점이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막상 그 소중하고 귀했던 자식 녀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취직을 하게 되고 서서히 부모의 품을 떠나는 걸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진 보호자로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했기에 그 빈 구석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구멍이 드러난 느낌이었어요. 마치 힘겹게 쥐어온 고삐를 쥔 손의 힘이 탁 풀리는 것처럼 맥이 빠지고 말았죠. 내 인생은 어디에 있는지, 난 여전히 아내가 그리운데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한동안 아이들 몰래 또다시 괴로워했습니다. 민석 아빠, 요새 얼굴이 거무죽죽해 보이는 게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그냥 애들 다 크고 나니까 갑자기 좀 허무해져서요. 내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잊고 있었다 생각했던 것들도 갑자기 떠오르고 그러다 잘못하면 우울증 와. 혹시 민성 아빠만 괜찮으면 나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볼래?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질지도 몰라. 교회요?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데. 그런 제 심정이 눈에 띄기라도 했는지 종종 동네에서 만나서 술 한잔하고 지내던 선배가 저에게 교회에 한번 나와볼 것을 제의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신을 믿어본 적이 없었고 교회는 물론 성당이나 절도 가본 적이 없는 저는 처음에는 잠시 망설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신에게 기도한다고 해도 정말 그게 마음이 괜찮아질지 믿음이 안 가기도 했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결국 주말에 선배를 따라 교회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신도가 그리 많지 않았던 작은 교회에는 너무나 포근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작은 창으로 투과되는 햇살도 매우 예뻤고 그 아래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리는 신도들의 모습도 어쩐지 경건해 보였고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니 참 신기하게도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이 아주 조금씩 조금씩 깎여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분 탓인진 몰라도 제가 열심히 속으로 저의 힘든 것들을 하나하나 토해내다 보니 어느 순간 신이 옆에서 저를 위로하고 괜찮다고 하며 품에 안아주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고 평온이 자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꼬박꼬박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 나가 기도를 올리고 자연스레 교회에 자주 들리는 다른 신도들과도 친해지고 하면서 나름대로 적응을 해나갔어요. 다른 분들과도 많이 친해졌지만 특히 교회의 한 여집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집사님과 금방 마음이 통하고 말았죠. 저는 십몇 년 전에 사고로 아내를 떠나보낸 뒤로
아이들을 혼자 키우느라 지금까지 정신없이 살았어요. 근데 애들이 딱 취직을 하고 나니까 마치 예전에 힘들었어야 했던 것들이 지금 몰려드는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프고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아이들이 걱정할 테니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대로 계속 있다가는 정말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힘드셨겠어요. 말씀대로 우리의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단 무척이나 많이 부족하지만 저 역시 민석이 아버님 곁에 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혹시 힘든 일 있으신데 누군가 들어줄 사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괜찮아요. 그동안 다른 신도들에겐 저에 관한 이야기를 별로 안 했는데 이상하게 그 여자 집사님에게만큼은 제 속에서 골마오던 아픔들을 꺼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사님은 저를 위로해주면서 유독 다른 신도들을 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 친밀하고 특별하게 저를 대하시며 대화를 거셨어요. 처음에는 그 행동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론 의아했지만 나중에 가서 그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비밀 아닌 비밀을 알게 되었죠. 그건 바로 제가 알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묵직하고 어두운 그분의 개인 가정사였어요.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들어도 될까 싶었지만 그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시다가 저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석 아버님과 이야기하다 보면 꼭 과거의 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잃은 후엔 아들마저 잃어야 했네요.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나 버렸어요. 알고 보니 그 여집사님도 과거의 교통사고로 예상치도 못하게 남편을 잃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남편을 잃고 1년 안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 역시 똑같은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20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알게 된 순간 전 그 집사님에 대한 마음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나의 속 얘기를 털어놓기 편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되었지만 저와 비슷한 과거를 가진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쩐지 생판 남인 저희 둘의 인생이 무척이나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약간의 동정심 그리고 그걸 넘어서 사랑이라는 감정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나만큼, 아니 자식까지 잃었으니 나보다 더 힘들었을 텐데 집사님은 한 번도 제 앞에서 힘들단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픔을 토로하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고 오로지 저를 위한 위로만을 아끼지 않았죠. 그 자애로움과 너그러움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집사님, 아니 김복순이란 이름을 가진 그 여자는 아내를 잃고 어딘가 고장이 나 있던 제 인생에 찾아온 두 번째 여자였습니다. 비록 나이를 먹었다곤 해도 저희는 여느 젊은이들처럼 사랑했고 교회에서 기도하며 남는 시간에 데이트를 즐기거나 아니면 주말에 복순 씨가 좋아하는 차를 즐기고 산책을 하면서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한다고 해서 아내의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전엔 시도 때도 없이 아내가 그리워져서 힘들었다면 연애를 한 이후엔 전만큼 아내가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아 밤에 잠을 잘 때도 훨씬 더 마음 편히 숙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복순 씨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순 씨는 정말 이름 그대로 나한테는 복덩이야. 당신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우린 언제라도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신이 이어주신 인연이니까요. 나도 당신에게 늘 고마워요. 1년 동안 연애하면서 무척이나 즐거웠습니다.
제 연애 사실을 몰랐던 아들 녀석들이 가끔 집에 들러서 제 얼굴을 보면 아빠, 요새 엄청 좋아 보이네요. 무슨 행복한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라며 먼저 물을 정도였습니다. 별다른 걸 하지 않는데도 그저 복순 씨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제 인생에 엄청 큰 볕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가 굳이 연애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희랑 친한 다른 신도들이나 목사님은 저희가 사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는 저희를 교회 사람들은 무척이나 흐뭇한 눈으로 보면서 저희의 연애를 응원해주고 때때로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김 집사님이랑 현우 씨는 결혼할 생각은 없는 거야? 아이, 결혼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복순 씨의 손을 잡고 교회에 와서는 함께 기도를 드린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때였습니다. 저희 근처로 다가온 교회 목사님이 한동안 저희의 대화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더니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죠. 목사님이 그렇게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나니 저도 한 번 정도는 복순 씨랑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님의 말 덕분에 복순 씨 역시 저희의 결혼을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본 듯 했죠. 사실 고민을 거듭할수록 결혼을 했을 때 긍정적인 점들이 많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아무래도 지금은 각자 집에서 나와 데이트를 하는 것이다 보니 함께 있는 시간보단 헤어져 있는 시간이 더 길기도 했고 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복순 씨는 집에 가면 연락이 자주 안 되는 편이라 사실상 교회가 아니면 대화를 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평생 함께 살 테니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얼굴을 볼 수도 있을 테고. 목사님 이야기 듣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는 복순 씨랑 결혼하면 남은 제 생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앞으로 복순 씨랑 함께 살면서 지금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지내다가 나중에 저희 둘이 함께 손잡고 사이좋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복순 씨는 어떠신가요? 저도 그래요, 현우 씨. 지금도 물론 참 좋지만 현우 씨랑 결혼하게 되면 매일 한 집에서 살 수도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멀지 않은 날에 꼭 결혼해요. 그리고 현우 씨가 이야기한 대로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요. 이왕 결혼하기로 한 거 더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들 둘을 부르게 되었어요. 처음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때는 조금 걱정도 되고 망설임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들이 제 결혼을 누구보다 축복해 줄 거란 믿음으로 조심스레 입을 떼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금껏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이 아빠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하게 된 사람이 있다. 너희만 괜찮으면 근 몇 개월 안에 결혼식을 하려고 해. 거창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교회에서나마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새로운 부부 생활을 시작해 보려고 한단다. 그래서 그 전에 너희한테 인사를 해주고 싶어. 자식들은 처음에 무척 놀란 눈치였습니다. 제가 얼굴이 밝은 건 알았지만 설마 그게 연애 때문이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두 녀석 다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고 축복해 주었어요. 아이, 그럼 저희한테 새어머니가 되겠네요. 저희 너무 좋아요. 요새 아빠가 엄청 즐거워 보이셔서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이유를 몰라서 의아했는데 만나시는 분이 있어서 그랬던 거군요. 빨리 인사드리고 싶어요. 얼른 소개시켜 주세요. 자식들은 제가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사는 이유가
복순 씨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선 얼굴을 보기 전부터 빨리 결혼하라고 너스레 떨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고 난 이후엔 자기들 생각보다 더 좋은 분이신 것 같다며 너무 축하한다고 저를 응원해 주더군요. 내심 자식들이 죽은 아내의 생각 때문에 복순 씨를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을까봐 좀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렇게 자식들까지 저희의 사이를 인정해주고 나니 정말로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만나고 집에 가는 복순 씨를 데려다 주는 길에 이야기했어요. 반년 안에 결혼을 하자고요. 이렇게 나이를 먹긴 했어도 이왕 결혼까지 하게 된 거 할 건 제대로 해야 했기에 아들 녀석들 소개로 알게 된 보석 파는 집에서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교회에서 복순 씨와 만나 기도를 하고 난 뒤 다른 신도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서는 반지를 내밀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복순 씨, 아내를 잃은 뒤에 제 인생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구원은 물론이고 복순 씨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남은 생을 복순 씨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복순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환호 어린 웅성거림과 박수 속에서 복순 씨는 제가 건넨 프로포즈 반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약지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나니까 정말로 복순 씨와 제가 결혼을 한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만난 것이 그 교회인 만큼 저희의 결혼식도 교회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거창하게 웨딩홀을 빌릴 수도 있었겠지만 저도 그렇고 복순 씨도 그렇고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께 저희의 결합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리 목사님에게 이야기해서 저희가 결혼을 약속한 날짜에 맞춰 아주 잠깐 교회를 빌릴 수 있도록 이야기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복순 씨와 만나고 결혼을 약속하고 정말 말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순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애정전선에 문제가 있던 적도 없었고 오히려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통에 하루라도 빨리 복순 씨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가득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복순 씨가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날이었습니다. 그해 전 혼자라도 교회에 나가서는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죠. 한참 동안 하나님께 사랑과 믿음을 구하고 있는데 웬 모르는 사람이 제 어깨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기도를 방해받은 것이 짜증났던 저는 저도 모르게 조금 인상을 찌푸리면서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웬 젊은 여자가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에서 묘하게 복순 씨가 보여서 이 세상엔 닮은 사람이 셋이 있다더니 정말 그렇구나라는 실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제게 그랬습니다. 아저씨, 김복순 씨 아시죠? 네, 아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복순 씨를 닮은 여자의 입에서 복순 씨 이름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잠시 머뭇거리던 여자는 제게 무척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본인이 복순 씨의 딸이란 이야기였죠. 복순 씨 딸이라고요? 하지만 복순 씨 자식은 예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 들었는데요. 나 참, 그렇게 이야기해뒀단 말이죠? 아저씨한테 제가 꼭 드려야 할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야기하긴 좀 그런데 저한테 잠시 시간 좀 내주세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복순 씨가 해준 이야기와 눈앞에 있는 여자의 사이에서
이질감을 느낀 저는 결국 기도를 채 마치지 못한 상태로 여자와 함께 교회 근처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각자 차를 한 잔씩 시키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데 연신 커피를 들이키면서 속을 달래는 것 같던 여자는 음료가 바닥을 보일 쯤에서야 저에게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모르는 김복순이란 여자에 대해서 말이죠. 저희 엄마, 아니 김복순 씨가 결혼을 3번이나 한 거 알고 계세요? 아, 결혼만 3번 한 건 아니네. 이혼도 3번이나 했죠. 아마 아저씨랑 결혼하게 되면 아저씨 4번째 남편이자 전 남편이 될걸요? 얼굴 보아하니 역시나 전혀 모르셨던 것 같네요. 아휴, 그리고 게다가 한 번은 사기 결혼 때문에 혼인빙자 사기죄란 죄목으로 교도소까지 갔다 왔어요. 김복순이란 그 여자는 최근 10년 동안은 3번을 결혼했고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이야기. 당연히 그 이야기를 단번에 믿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제 눈앞에 있는 여자가 너무나 진지한 얼굴로 제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리 저한테 보여주려고 증거를 가져왔다면서 서류까지 하나를 내밀었는데 정말 결혼하고 이혼한 정황이 남아 있었고 전과 기록까지 확인이 되었죠. 그것까지 봐버린 이상 여자의 말을 못 믿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당신이 복순 씨 딸이고 복순 씨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이랑 결혼하고 이혼하다 사기를 쳐서 교도소까지 갔다 왔다는 말인 거죠? 그 말에 정말 한치의 거짓도 없는 겁니까? 네, 전부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기친 건 그 사람들한테만 한 게 아니에요. 저 말고도 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저랑 동생 역시 김복순 씨한테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었어요. 그리고 김복순 씨는 그날 이후로 저희랑 완전히 연락 끊고서 도망갔고요.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어서 이름 부르는 거니까 버릇 없어 보여도 그냥 참고 넘어가 주세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솔직히 그동안 살면서 엄마 같지도 않은 사람 때문에 저랑 동생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제 동생이 건강이 엄청나게 안 좋아요. 제 동생 수술비로 모은 돈이 있어요. 엄마란 여자가 동생 수술비를 가지고 도망간 거라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한 달 전에 그 교회에서 집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요. 이 여자는 복순 씨를 찾는 과정에서 제가 복순 씨와 결혼을 약속했다는 것도 알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저한테 바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복순 씨가 나타나선 너 엄마가 결혼할 때까지 깽파만 안 치면 내가 가져갔던 돈에 이자까지 쳐서 돈 줄게. 라고 하길래 참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고 그때 마침 동생이 자기는 수술 같은 거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엄마가 그런 짓을 그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더군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사실을 알려주고자 저를 불러서 이런 자리를 가진 거라고 했습니다. 아저씨 하나도 모르셨죠? 그 여자 아저씨랑 결혼한 후에 아저씨가 가진 재산 다 뜯어낼 생각이었어요. 그동안 다른 남자들한테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다 아저씨 돈 다 떨어지면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 찾아서 똑같은 짓을 하고 다녔겠죠.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복순 씨 하면 누구보다도 독실한 신자이며 마음이 따뜻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교회 내에서 이미지가 너무 착하고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 그리고 교회 모든 신도들도 그 여자의 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갔던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선한 얼굴로 선한 행동을 하면서 그런 사기를 칠 생각을 하는지 전 정말로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앞으로 남은 인생이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리라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오직 저만의 꿈이었던 거죠. 정말 TV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인 기분이더라고요. 배신감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앞에 앉아있는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기 힘들었을 텐데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한 뒤 복순 씨네 집에 찾아갔어요. 그동안은 집을 알았어도 워낙 집에선 바빠가지고 시간을 내기 힘들다는 말에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엔 물불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자마자 다짜고짜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소리 지르자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그 여자가 나오더군요. 아까 당신 딸이란 사람이 찾아왔어.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줬어. 결혼 3번 하고 이혼 3번에 사기까지 쳐서 교도소까지 다녀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들 돈까지 사기를 쳤다며? 그런데 당신 나한테 오래전에 자식을 교통사고로 다 잃어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딸이란 여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퍼붓자 그 여자는 제 말에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 지금 나 의심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 없어. 걔가 사기꾼이지. 사기꾼? 그래요. 걔가 사기꾼이라고요. 당신은 날 믿어줘야죠. 황당하네, 이 사람. 당신 나 사랑한다며. 그럼 사랑해줘야지. 그러면서 그 여자는 온갖 욕을 다 했습니다. 횡설수설하면서 처음으로 내게 목이 터져라 반명하고 있는 여자를 보니 확신이 들더군요. 이미 증거라고도 할 수 있는 서류를 다 본 상태에서 전 더는 그 여자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미루고 마지막으로 확인차, 돈을 써서 개인적으로 뒷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딸의 말이 전부 맞았죠. 게다가 그 당시엔 듣지 못했던 사실까지 알 수 있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죽었다던 첫 번째 남편. 제가 듣기론 명백한 교통사고라고 알고 있었는데 조사 결과에는 첫 번째 남편이 죽은 사인이 의문스럽다는 거였습니다. 교통사고에 관한 얘긴 그 어디에도 없었죠. 그 조사 결과를 보고 나니 얼마나 소름이 돋는지 그 여자가 더 무섭고 끔찍해졌습니다. 전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결론은 아직 피해본 게 없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아쉽긴 하지만 늦게라도 그 여자의 실체를 알게 돼서 참 다행이었어요. 이 일이 있고 난 후 한동안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나 싶어 우울하기도 하고 제 신세가 조금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만약 내가 그 여자와 결혼을 했더라면 저와 제 자식들에게 악몽의 시간이 될 거였지만 다행히, 아주 다행히 제가 목숨을 건진 거였죠. 자식들도 옆에서 이런 일을 당한 제가 안쓰러운지 많이 위로를 해주었답니다. 사실 아내를 보내고 난 후 외로운 마음도 자식에게 의지를 했고 어머니를 보냈을 때도 그랬고 하물며 이런 일을 당했을 때도 자식들이 옆에 있어주니 이젠 자식들 얼굴 본 면목이 참 없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불행 또한 아내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사람 만나는 것을 조심하며 살아가 보려 합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 그 무엇보다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또 저에게 이 모든 진실을 고백해준 김복순 씨의 딸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지면으로나마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저희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이젠 정말 부모의 품을 떠나 하나의 독립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듯해요. 저희 아들의 새 출발을 마음 깊이 축복해 주셨으면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